이곳에 가둬놓은 것이 단지 흐르는 물뿐이었을까? 깊은 수심 속에 가라앉은 채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비밀과 진실. 그날도 저수지엔 또 하나의 비밀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했어요. 여기서 나무랑 이렇게 찍는데 보이더라고요. 살얼음 낀 수면 아래로 얼핏 보였던 검은 물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사람의 옷이었던 겁니다. 가옥사진도 현장에 가고 검시라고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상처는 없더라고. 자살 혐의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신분증이 없어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시신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그리고 조회 결과. 19살 여고생 홍수연 양이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19살 여고생이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 삶을 마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수연 양이 집을 나선 것은 점심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운동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나간 그는 그만큼 편한 사이였던 사람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여학생이 있어요. 이게 다음에 보니까 뭐 남자친구 뭐 만났다가 같이 있다가 초등학교 친구와 함께 있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수연 양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후 2시쯤에 수연이한테 카톡을 했어요. 평소처럼. 뭐 하냐고 하니까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보니 수연 양이 낮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나 힘들다 이런 얘기 계속 했어요. 전화한 사람들마다 다 이제 힘들다고. 뭔가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든지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네. 네. 그렇다면 수연 양은 왜 저수지에 갔던 걸까? 신용카드 조회 결과 저수지에 도착해 수연 양이 향한 곳은 근처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다 기억을 하는데 우리 집은 손이 참으로 오네요. 저쪽에 옆쪽 저 끝자리? 이쪽에 그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혼자 안쪽으로. 맥주 한 병 반을 비운 뒤 수연 양이 식당을 나간 거는 오후 5시 40분이 조금 넘을 무렵. 나갈 때는 뭐 이렇게 막 비틀거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힘이 나갔어. 식당에서 나온 수연 양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 저수지는 식당 바로 앞입니다. 행적을 우리가 쭉그 집으로 해서 그 근방 뚝방 끝자리까지 다 봤는데 가게는 추정인데 식구 사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 통안에 위쪽에 그거 왜 없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경찰이 자살을 확신하는 건 그날 맥주를 마시며 수연 양이 친구에게 보냈던 문자 때문입니다. 나 죽으려고 그러면 이유는 따로 이건 장안에 풀어놓은 것은 없다. 게다가 시신을 살펴본 결과 손목에 자해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꿰맨다고 5번이 긁었어 이게 칼로 동맥을 5방인가 6방을 뚫었더라고. 자살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린 부모님에게 수연 양의 손목에 난 상처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금요일날 여기다가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새벽 한 3시쯤 전화가 오더라고. 느낌이 이상을 받았어. 내가 아버님 수연이가 지금 손목을 병으로 그시갖고 지금 피가 질질 흘린다고.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치료를 받고 집에 데려와 이유를 묻자 딸의 입에서는 뜻밖의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힘들다. 회사 그만두면 안 저거 되겠네. 두면 안 되냐고 이제. 당시 수연 양은 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양이 다녔던 특성화고에서 실시된 현장 실습의 일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취업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연계가 되면 좋은 취업이 되는 거고 보통 2학기 때 이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당시 수연 양이 근무했던 부서는 가입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설득해 서비스를 유지하게 만드는 해지 방어팀. 고등학생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워낙 성격이 활달했던 탓에 처음에는 누구보다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늦게 끝나고 욕 먹고 그리고 코스 못 채우면 위에 상사한테 뭐라고 듣고. 콜수를 채우지 못해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것도 여러 번.
7시, 8시 이렇게 끝나는 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규칙적으로 잘 안 끝내주냐 그랬더니 콜수라는 게 있대요. 그 상담사들이 그 콜수를 못 채우면 집에 못 가야 된다고. 업무 특성상 6시에 콜이 종료되지만 콜을 못 채우면 남아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너는 콜수를 못 채웠으니까 남아서 이걸 해. 다른 선배들이 콜을 들어서 이런 때는 어떻게 뭐 한다든지 하냐 어떤 이제 업무 역량을 늘리라고 남겨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은 콜수를 채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상담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뭐 신제품 뭐가 있는데 또는 뭐 인터넷 TV가 새로 나왔는데 그걸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엄청 혼나요. 클레임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나 짜증나서 해지할래 하고 들어온 사람이 거의 90%예요. 거기가 싫다는 데를 자꾸 권유하냐. 그런데 억지로 붙잡고서 얘기해야 되고. 수연양 역시 고객들에게 거의 매일같이 거친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저 해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처음부터 그냥 전화 받자마자 막 이 미친아 해지 좀 해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다 했대요. 수연양의 죽음이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증거라며 수연양의 상담 결과를 언급했던 콜센터. 본인이 힘든 걸 많이 호소하지도 않았지만 팀장님과 소통이 잘 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힘든 경우에는 뭐 얘기할 수 있겠냐 했더니 팀장님이 잘해주신다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심을 했었고. 하지만 제보자는 그 상담 자체가 의미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상담은 무조건 다 비밀 보장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속 얘기 막 다 해요. 하면 그게 팀장한테 싹 가요. 팀장한테 가고 실장한테 가고 다 가요. 다 알아요. 그럼 누구 얘기해요? 어디로 얘기해요? 당연히 괜찮다고 하지. 게다가 67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상담 인원은 단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력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상담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직접 상담실장님이 홍수연 양하고 대면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한 횟수는 2회. 예. 심리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해야 상담 진행을 하는데 그 당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부모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웠던 마음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상담원에게 과연 말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오죽 괴로웠으면 거기를 갔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지가 무너지고 정말 이걸 견딜 수가 없으면 지가 거기까지 갔겠냐고. 겨우 19살에 스스로 삶을 놓아버린 수연양. 하지만 현장 실습을 나갔던 학생들의 죽음은 비단 자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운한 사고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안전사고라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했던 겁니다. 그 누구나 속에 현장 실습생은 결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장 실습생은 심야 노동과 잔업과 특근과 체라를 못 시키로 되어 있는데 임금 명세표를 보니까 잔업수당, 특근수당이 다 있더라고요. 예, 이거 맞습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죠? 예. 2014년 2월 10일 밤 고등학교 졸업을 이틀 앞둔 대환군은 현장 실습을 나간 공장에서 밤샘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퍼붓고 있었지만은 공장 안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실습생 19살 김모군이 무너진 지붕에 깔려 숨졌습니다. 울산에 내린 3일간의 기록적인 폭설로 5개 공장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졌는데 그중 1명이 바로 대환군이었던 겁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3일간 폭설이 내리면서 인근 공장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대환군이 일하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밤샘 작업을 시켰던 겁니다. 예, 작업 중지를 시켜야 되는 건데 안 시킨 거잖아요. 일 시키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시간대는 그 김대한 군은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당시 회사 측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붕도 내려앉아서 피해도 크고 또 애도 이렇게 돼서 지역에 언론에 나가서 이미지 실추도 많이 되고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했어요. 유족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회사와 싸워야 했던 가족들. 결국 업체 대표는 구속이 됐지만은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좀 억울했어요. 이렇게 생떼 같은 동물 갖다가 다 키워놓으니까 회사에서는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굳이 대한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아마 다치지 않았을까.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삶을 잃어야 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이곳엔 벌써 6년째 손 하나 꿈쩍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25 청년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현장 실습으로 나간 자동차 공장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김민재 군입니다. 민재 군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세요? 당시 민재군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도장 작업에 투입되어 일주일에 70시간이 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머리 아프니까 병원 좀 같이 가자고 나오다가 깁스 앞에서 토하고 쓰러졌다고. 미래를 위해 나갔던 현장 실습에서 미래를 빼앗긴 민재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원인은 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부도덕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70시간이 넘게 일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거의 12시간 맞교대로 계속 돌았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 실습생을 쓴 거죠. 나 오늘 8시간만 하고 2시간 자라면 안 하니까 알아서 해 하고 그냥 팽하고 가버릴 수 있는 게 어른들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이 더 혹사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민재 학생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미래를 빼앗긴 아이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공방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 산업체에서 이루어진 노동 침해 사건이다. 노동부는 우리는 근로감독을 해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면서 또 뒷짐지고 있고.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만 책임지겠다는 입장 속에 아이들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골칫거리로 취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은 현장 실습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현장 실습에 따라 취업률이 달라지고 취업률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를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취업률에 따라서 이제 예상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취업률이 좀 높은 데는 유리한 측면이 곳곳에 나오지. 저희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 통해서 취업률 높이라고 이런 많이 들어와요. 취업률에 대해서는 많이 제공이 돼요. 좀 예산에서 차별을 주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해도 현장 실습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참고 버티라고 얘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가서 아이들이 뭐라고 투덜투덜 하면은 참고 열심히 해.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 살려서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장 실습 그걸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내 갈 길이 아니구나. 개고생이구나. 그러니까 나 차라리 공부해서 그냥 대학 갈라 한다.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자도 학생도 아닌 모호한 상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부당함을 참고 고된 노동을 견디는 훈련을 받은 채 값싼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이미 창고가 현장 실습이 되어버렸고 영세한 사업체들은 더 싼 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력들이 널려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시켜서 하고 있지만 다소 약간 좀 세게 표현을 한다면 학교가 거대한 불법 파견 업체로 전락이 되어 있다.